68세의 박진수는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은퇴한 외과 의사인 그는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딸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요즘 들어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환자들의 전화와 병원 동료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던 이곳이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눕는 일상.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걸까? 최근 들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신문을 읽을 때면 글자가 번지고 손발 저림 증상도 심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발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병원 동료들은 전문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그가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현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갈비뼈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촬영한 엑스레이에는 갈비뼈 2개에 금이 간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제서야 박진수는 인정했다. 이제 혼자서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자 딸 수진이가 국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좋은 물리치료사를 구했어요. 내일부터 주 4회 방문하신대요.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진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수민이 그의 삶에 들어왔다. 45세의 그녀는 자격증을 갖춘 물리치료사였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전문적인 태도가 박진수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의사로서 평생 환자들을 대해온 박진수는 그녀의 전문성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혈액순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초신경 손상을 막으려면 매일 30분씩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셔야 해요. 또 갈비뼈 골절 부위는 최소 6주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호흡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수민은 주 4회 방문하며 물리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당 수치를 기록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했다. 그녀가 오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박진수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존재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말을 건네주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박진수는 미처 몰랐다.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달이 지나면서
이수민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확히 2시간 동안만 머물렀던 그녀가 이제는 3시간, 4시간씩 집에 머물렀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쉽게 일어서지 않고 박진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볼게요. 혼자 드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박진수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외로운 저녁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과 비슷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오랜만에 포근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 날 이수민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왔다. 선생님, 제가 특별한 한방차를 준비해 왔어요. 당뇨에 정말 좋다고 소문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약재를 배합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박진수는 그 차를 받아 마셨다. 쓰면서도 은은한 쑥 향이 입안에 감돌았다. 나쁘지 않은 맛이었다. 이수민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차를 가져왔고 박진수는 습관처럼 마셨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피곤함이 심했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환자를 진료하던 시절에는 5시간짜리 복잡한 수술도 집도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신문 기사 하나 읽는 것도 버거웠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방금 읽은 문장도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았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다. 가끔은 현관 비밀번호도 잊어버려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었다. 의사 출신답게 박진수는 자신의 증상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증상을 적고 복용한 약과 먹은 음식까지 상세하게 메모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박 선생님,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 당뇨 수치는 오히려 전보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는 정상이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당뇨만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혹시 새로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박진수는 이수민이 준 한방차에 대해 언급했다. 주치의는 즉시 그 차의 성분 분석을 권했다. 하지만 이수민에게 차 샘플을 달라고 하자 그녀의 반응이 이상했다. 선생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저는 그저 선생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차라리 더 이상 안 가져오는 게 낫겠어요. 그날 이후 이수민은 한방차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의 서운한 표정에 박진수는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직관이 작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박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도둑이 든 걸까?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는 사람. 박진수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켰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이수민이었다. 그녀는 박진수가 보관하던 부동산 서류와 통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인감 도장까지 꺼내놓은 상태였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하는 겁니까? 박진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이수민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가 이내 평온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아, 선생님. 깜짝이야. 죄송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낮에 부탁하신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은행 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드리려고요. 내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박진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 목록이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계좌 내역, 예금 잔액 증명서. 은행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이수민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생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고맙지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이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섰다. 선생님,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전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문이 닫혔다. 박진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자신의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현금 인출이 3차례 있었다. 총 800만 원. 분명 자신이 찾은 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딸 수진이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다. 평소 시차 때문에 연락을 자제했지만 이번만큼은 긴급했다. 수진이는 캐나다 시간으로 저녁 9시였지만 즉시 전화를 받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수민이 준 한방차, 급격히 나빠진 인지기능, 어젯밤 서재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이상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변호사답게 메모를 하며 질문했다. 아빠, 그 사람 실명이 정확히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나 자격증 번호는 확인하셨어요? 박진수는 명함을 꺼내 정보를 알려주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아빠, 절대 그 사람을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제가 3일 안에 한국 갈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3일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는 변호사답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다. 한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청 지인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였다. 아빠,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수진이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다. 박진수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수민의 본명은 박은혜였다. 그녀는 실제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3년간 4명의 부유한 독거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72세 전직 판사였어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녀 명의로 넘기고 한 달 후 뇌졸중으로 사망했대요. 두 번째는 69세 대학 교수. 3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빼돌렸고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은 요양원에 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75세 기업인. 8억 원이 사라졌고 역시 의문사했어요. 박진수의 손이 떨렸다. 만약 수진이가 늦게 알아챘다면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더 충격적인 건 약물이에요. 수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아빠가 보관하고 계신 한방차 찌꺼기를 제가 몰래 가져와서 분석 의뢰했어요.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분석 결과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과 항불안제의 성분인 로라제팜, 그리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 소량씩 검출되었다.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심지어 환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었다. 이 여자는 아빠를 서서히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필요하다면.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진수는 그 뒤를 짐작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태윤 형사가 박진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중년의 단정한 남성으로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장 선생님, 저희가 박은혜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녀가 곧 선생님께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금융 자산 이전 동의서 같은 것들이죠. 그때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수민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진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경찰은 이미 옆방과 베란다에 숨어 있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어요. 이수민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강남 재개발 지역인데요. 지금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는 되실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릴게요. 절 믿으시죠? 그녀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박진수가 서류를 받아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은혜 씨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수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녀의 가방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서는 박진수의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약물이 든 작은 병들이 발견되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박은혜는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녀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 그녀가 5년간 가로챈 피해액은 총 18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이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전문 자격을 악용해 취약한 노인들의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며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2명의 피해자가 의문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박은혜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진술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로운 노인들은 다 똑같아요. 조금만 관심 주고 웃어주면 쉽게 넘어가죠. 그녀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박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진수는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왔고 예전처럼 집중력도 돌아왔다. 손떨림도 줄어들었다. 주치의는 말했다. 다행히 장기간 복용하지 않으셔서 뇌 손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더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수진이는 캐나다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로펌에 자리를 잡았고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에 박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박진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피해자로서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첫 강연은 지역 복지관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박진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성공한 의사도 평생 환자를 돌본 사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징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급격한 친밀감 형성, 금전 관리 제한, 알 수 없는 약물이나 차 권유, 재산 서류에 대한 과도한 관심.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진정한 돌봄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지 AUTOLOADER.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제3자에게 상담하세요.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박진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상황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박진수의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복지관, 노인회관, 심지어 방송에서도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봄날 오후 박진수와 수진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박진수는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 일을 겪고 나니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수진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웃었다.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박진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는 73년을 살아오며 비로소 깨달았다.